저는 사망그룹 회장 박진우입니다. 올해 68이죠.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회사 업무를 챙기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를 국내 10대 그룹으로 키워냈죠.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걸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세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39, 둘째 딸 수진이는 36, 막내 아들 재훈이는 33이에요. 다들 제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죠.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군요. 그런데 식사 내내 아이들이 나눈 대화는 온통 회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부서를 맡을 것인지, 다음 승진은 누가 될 것인지, 심지어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후계자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더군요. 큰아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이고 또 회사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있으니 당연히 다음 회장직은 제가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딸 수진이가 발끈했습니다. 오빠는 매번 그런 식이야. 능력은 생각 안 하고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무이사인 내가 회사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렸는데. 막내 재훈이도 지지 않고 끼어들었죠. 저도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30%나 높였습니다. 실력으로 보면 제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회장 자리를 물려줄 사람, 재산을 상속해줄 사람일 뿐인가. 아버지로서의 제 존재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죠. 도대체 이 아이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정말 저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회장이자 재산가로만 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력해진 아버지,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는 생각이었죠. 측근인 김 비서에게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그는 제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김 비서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제 뜻을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까지 알아봐줬죠. 계획은 이랬습니다. 서서히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병원 검사 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입원해서 자식들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시험해야 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전에 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온 제게 치매 연기쯤이야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계획대로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첫 번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갑자기 말을 더듬었죠.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도 했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다들 눈치만 보더군요.
큰아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대답했죠. 아, 미안하다.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지네. 방금 뭐라고 했더라? 그날 이후로 일주일간 증상을 점점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찾거나 직원 이름을 헷갈려 하거나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척했어요. 김 비서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보조해줬죠. 2주째 되던 금요일, 김 비서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회장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큰 병원에 갔습니다. 미리 짜고 간 의사 선생님이 각종 검사를 진행했죠. 사실 그 의사는 제 오랜 친구의 동생으로 이 계획에 협조해 준 겁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아버지가 아직 60 후반이신데. 수진이가 날카롭게 반응했죠. 그래도 요즘 증상이 심각하잖아. 만약 치매라면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할 건데? 재훈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직을 누가 맡느냐가 문제지. 이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회사 경영 걱정이더군요.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슬픔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워 보였죠. 민석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업무는 계속 보실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와 재훈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이더군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비서가 알아본 곳으로 조용하고 시설이 좋은 곳이었죠. 개인실을 배정받았고 창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올까? 무슨 말을 할까? 첫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푹 쉬세요. 회사 일은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죠. 편히 계시다가 건강 회복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재훈이는 요양원 시설을 둘러보며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시설은 괜찮네요. 여기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머물다 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이 있다는 핑계였죠.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던 게 이런 건가.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죠.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요양원 생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사흘간은 자식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나흘째엔 민석이만, 닷새째엔 수진이만 왔습니다. 재훈이는 해외 출장이라며 아예 연락도 없었고요. 2주째 되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당분간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임시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임시 대표? 그게 무슨... 수진이가 끼어들었죠. 회사가 공백 상태로 있을 순 없잖아요.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저는 재무이사로서 현재 회사 재정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니 제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민석이가 발끈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 생각이고 장남인 내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회사 전체를 조율해왔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병상 앞에서 권력 다툼을 하다니요. 저는 일부러 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잘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듣자 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떤 허탈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비쳤어요. 아,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겠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김 비서가 은밀히 찾아와 회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지 2주 만에 벌써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었다더군요. 세 남매가 각자 파벌을 만들어 임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요.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다음 주에 투표로 임시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씁쓸했습니다. 4주째 되던 금요일 재훈이가 출장에서 돌아와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나타났죠. 해외 출장이 잘 풀렸다며 들떠있더군요. 아버지, 해외 법인 실적이 작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제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먹혔어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임시대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 아시죠? 솔직히 둘 다 그릇이 안 됩니다. 형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누나는 숫자만 보고 사람을 못 봐요. 제가 젊고 창의적이니까 시대 흐름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형제 자매를 깎아내리며 자기 자랑을 하는 막내 아들.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도 저 지지하시죠?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 피곤하구나. 재훈이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푹 쉬세요.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될 테니까요. 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똑같았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회장 자리만 탐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 앞에서 효자효녀 행세하던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계속 드러나고 있었고 그 진실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사회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큰아들 민석이가 임시대표로 선출됐어요. 장남이라는 이유와 가장 오래 회사에 있었다는 게 결정적이었죠. 하지만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진이와 재훈이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민석이가 대표가 된 후 찾아왔을 때 표정이 밝더군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임시대표가 됐습니다. 회사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안심하세요. 하지만 그 뒤로 민석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게 이유였죠. 대표 업무가 생각보다 힘들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수진이와 재훈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찾아왔는데 제 앞에서 대놓고 민석이 욕을 하더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대표되고 나서 완전히 독단적으로 변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고 우리 의견은 무시하죠. 이건 아니잖아요. 재훈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자기 사람들만 승진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런가. 둘은 제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실망한 듯 금방 자리를 떴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민석이 험담을 하러 온 것뿐이었죠. 그 무렵부터 자식들의 방문이 더욱 뜸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 나중엔 3주에 한 번꼴이었어요. 그나마도 15분 정도 머물다 바쁘다며 돌아갔죠. 이런 날이면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다른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매일 찾아오는 사람, 손주들이 와서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세 자녀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모퉁이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벽 뒤에 숨어들었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계속 이러시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것 같아. 재산 관리 문제도 있고. 수진이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후견인? 오빠가 하겠다는 거지. 그럼 재산을 오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재훈이도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형, 그건 안 돼. 우리 셋이 공동으로 해야 공평하지. 민석이가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죠. 그럼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셋이서 싸우자는 거야? 효율적이지 않아. 효율보다 공정함이 중요하지. 재산이 얼만데. 수진이의 말에 셋은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 분배만 걱정하는 자식들. 이게 제가 평생 일하며 키운 아이들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8평생을 살며 얼마나 울어봤을까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꾹 참았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계획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봐야 해. 진짜 바닥이 어딘지. 마음은 너덜너덜했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의무감에 오는 것 같았어요. 명절도 다가왔는데 아무도 함께 보내자는 말이 없더군요.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요양원 식당에서 송편을 먹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데 제 자리엔 저 혼자였죠.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받더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처가댁에 가야 해서요. 내일 꼭 들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문자로 날아왔죠. 수진이와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절인데 아버지보다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은가 싶었죠. 그날 저녁 간호사분이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운 내세요. 가족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분조차 제 상황이 안쓰러워 보이나 봅니다.
대기업 회장 출신이 요양원에서 명절을 혼자 보내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병실로 한 통의 서류가 배달됐어요. 법무법인 명의였죠. 열어보니 재산관리 후견인 선임 신청서였습니다. 세 자녀가 공동으로 신청한 거더군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후견인 박진우는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으며 재산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법적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요. 첨부된 의사 소견서까지 있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의사 명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제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니요. 물론 제가 치매 환자인 척하고 있으니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다음 날 세 자녀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온 거였죠. 하지만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할 일을 처리하러 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민석이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아버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 더 안전하거든요. 제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이가 못마땅하다는 듯 설명했죠. 후견인 동의서예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혹시라도 사기라도 당하실까 봐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해 드리려는 거예요. 재훈이도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한텐 불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저는 펜을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사인하면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결정권이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거였죠. 이게 이 아이들이 원하던 것인가? 치매 걸린 아버지에게서 재산 관리권을 빼앗는 것.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글씨로 사인을 했죠. 세 자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민석이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아이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져간 거였죠. 이런 식으로요. 저녁 무렵 김 비서가 찾아왔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 비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5달째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기력해졌어요. 자식들은 후견인 서류를 받은 뒤로 더욱 뜸해졌습니다. 1달 반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간호사려니 했는데 문이 열리자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혜진, 제 회사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이었죠. 혜진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10년 넘게 제 사무실을 청소해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가끔 간단한 대화도 나눴었죠. 하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저 예의 바른 고용주와 성실한 직원 사이였습니다. 혜진 씨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면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요양원 음식만 드시면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을까요? 혜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죠. 김 비서님한테 여쭤봤어요. 회장님 소식 듣고 너무 걱정됐거든요. 찾아뵙고 싶다고 했더니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담긴 집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죠.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렇게 남인분이 와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갖다 주다니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 씨는 제가 식사하는 동안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회장님 걱정한다고, 얼른 건강 회복하셔야 한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걱정은 진심이구나. 혜진 씨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매번 직접 만든 반찬을 싸왔고 1시간 넘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제 자식들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따님, 아드님들은 자주 오시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 바빠서. 혜진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죠. 가끔은 남편분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혜진 씨 남편은 택시 기사셨는데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혜진 씨가 낡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펼쳐 보이며 말했죠. 회장님, 이거 보세요. 15년 전 사진이에요. 제 아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인데 회장님이 장학금 주셨잖아요. 그거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졸업했어요. 지금은 엔지니어가 됐고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났어요. 당시 회사에서 직원 자녀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죠. 혜진 씨 아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집이 워낙 어려웠거든요. 아들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장학금 받지 못했으면 아들이 대학 못 갔을 거예요. 회장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혜진 씨가 성실하게 일해주신 덕분이죠. 하지만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은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도 존중해 주셨어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그날 혜진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구나.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7개월째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기로요.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자식들의 진심을, 그리고 혜진 씨 같은 분의 진심을요. 김 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내 세 자식들한테도 반드시 참석하라고 해. 김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회장님, 진실을 밝히시려는 겁니까? 그래.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 비서가 몰래 녹음해둔 자식들의 대화 내용, 후견인 서류 처리 과정, 회사 내에서 벌인 권력 다툼 증거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사망그룹 본사 이사회실이었습니다. 저는 7개월 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그곳에 나타났어요. 휠체어를 타고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갔죠.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특히 세 자녀의 표정은 볼만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죠. 민석이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몸 상태가.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민석아, 내 몸 상태는 아주 멀쩡하다. 치매 같은 거 없어.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그건 다 연기였어.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치매 환자인 척한 거야. 너희들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릴 시험한 거였단 말입니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히 맞췄어. 그리고 너희들은 낙제점을 받았어.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재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저는 준비해온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한 일들이야. 권력 다툼, 파벌 형성, 그리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던 시도들. 다 여기 기록돼 있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세 자녀가 복도에서 재산 이야기하던 대화, 후견인 서류를 준비하며 나눈 이야기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7개월 동안 너희들이 날 찾아온 횟수가 몇 번인지 아니? 15번이야. 한 달에 2번 꼴이지. 그나마도 15분씩 머물다 갔어. 반면에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혜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찾아왔어. 직접 만든 음식 싸들고 말이야. 민석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회사 일이 바빠서. 명절에도 못 올 만큼? 내가 후견인 서류에 사인하고 나서는 한 달 반 동안 아무도 안 왔잖아. 원하던 걸 손에 넣었으니까 더 이상 관심 없었던 거지.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오해가 아니야, 수진아. 다 들었어. 너희가 서로 나눈 대화들, 내 재산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던 것까지. 이게 오해니?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죠. 내 재산 처분 방법을 변경했어. 원래는 너희 셋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하려고 했지.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세 자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내 개인 재산의 50%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쓸 거야. 혜진 씨 아들처럼 가난하지만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이지. 나머지 50%중 30%는 평생 우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쓸 거고.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머지 20%를 너희 셋이 나눠 가져. 각자 6% 정도씩 돌아가겠지. 그것도 조건이 있어. 앞으로 5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실적을 증명해야 해.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요양원 봉사활동을 해야 돼.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며 진짜 효가 뭔지 배워. 재훈이가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자식?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아플 때 곁을 지켜줘야지. 재산이 탐나서 후견인 서류 들이대는 게 자식이 할 짓이니? 너희는 지난 7개월 동안 자식 노릇을 안 했어. 이제 와서 자식 운운하지 마.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슬펐어요.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칠까? 아니면 재산 때문에 연기하는 걸까? 기회는 줄게. 5년이야. 그동안 너희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회장직은 내가 다시 맡을 거야. 민석아, 넌 임시 대표직에서 물러나.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박혜진 씨를 우리 회사 이사회 사회이사로 임명할 거야. 그분처럼 진심을 아는 사람이 이 회사에 필요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개월간의 연기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김 비서가 부축해줬어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 비서,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네, 회장님. 분명히 옳은 일이셨습니다. 다음 날 혜진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회사 이사로 임명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분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어요.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혜진 씨. 자격은 학벌이나 직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과 인품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식들이 아니라 혜진 씨였어요. 결국 혜진 씨가 수락했고 다음 달부터 사회이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세 자녀는 처음엔 억지로 하는 티가 났지만 점차 요양원 봉사를 하며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 변화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죠. 한 해가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장학재단은 첫 해에 100명의 학생을 지원했고 직원복지기금으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가짜 치매 연기를 하며 보낸 7개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됐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는 것. 진짜 소중한 건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 자식들에게 너무 가혹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으니까요. 때론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혜진 씨가 이사회실에서 나오며 인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며 생각하죠.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 자식들이 진짜 효가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